국가라 할지라도 프라이버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돼.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바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이죠. 첫 번째 블록을 생성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았는데요. 첫 블록에다 이걸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투카스투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풀려고 했었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2부에서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해결하려고 한 문제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그룹인 사이퍼펑크 그룹들은 어떤 역사 속에서 성장해 온 그룹이냐 하면 인터넷 자유주의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네티즌들이 자치적인 공간이라는 관념입니다. 이 네티즌들의 자치적 공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티즌들의 자치적 공간이라면 국가의 권력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조종자의 역할을 하거나 권력을 가지고 뭔가를 조정해내고 강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이 인터넷 자유주의자들은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펑크 운동은 정보 자유주의와 경제 자유주의 큰 두 개의 흐름으로 보실 수 있는데요. 정보 자유주의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적 관할권, 개인의 프라이버시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돼. 이거는 국가한테 내가 허락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 관할권의 물리력이 함부로 내 프라이버시 영역에 있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암호화된 관할권을 만들어서 국가도 풀 수 없는 암호화된 형태로 내 개인의 정보를 관리한다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이 PC를 가지고 암호화를 하더라도 큰 슈퍼컴퓨터로도 수만 년 걸려야 풀 수 있는 이런 강한 강도의 암호 시스템이 등장하면서부터 이런 생각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개인이 혼자서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소통에 대해서도 국가의 물리력이나 국가의 강제력이 침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인터넷상에서 DPL만 같은 키분배 스킴을 이용해서 암호화된 통신을 개인들 간에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사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금융거래 정보를 노출당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것을 사이퍼펑크 운동 안에서는 고민을 하게 됐고, 그 첫 번째 시도가 데이빗 차움이 만든 디지캐시였습니다. 자, 이제 이런 한쪽의 정보 자유주의와 함께 경제 자유주의라고 하는 사이퍼펑크 운동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사적 화폐 주조를 금지한 것이 정말로 당연한 국가의 권력이냐 권한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만약에 이 국가만 화폐를 주조하는 시스템이 정당하다면 이 국가가 주조한 화폐가 그 화폐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 이런 것들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2008년도 세계 금융위기 상황을 보면 법정화폐의 실패가 개인이 열심히 땀 흘려서 모아놓은 재산들을 실질적으로 감가상각시켜버리는, 평가절하시켜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된 개인 연대 관할권 안에서 독립적인 화폐를 주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정화폐가 서로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법정화폐 실패의 영향이 이 개인들의 영역 안으로 그 실패를 전가시킬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사이퍼펑크들 안에 넓게 퍼져 있는 인식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식에 기초해서 바로 비트코인이 세상에 2008년 말에 사이퍼펑크들이 이메일링 리스트에 뿌려지면서 등장하게 된 것이죠. 2008년 12월 달에 이게 2008년 말에 뿌려지고 나서 곧바로 2009년 1월 3일에 첫 번째 블록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 사토시가 첫 번째 블록을 생성했을 때 이런 메시지를 그 안에 담았는데요. 챈슬러가 뭐냐면 영국의 재무장관을 뜻합니다. 영국의 재무장관이 은행들에게 두 번째 베일아웃, 즉 구제금융을 검토하고 있다. 곧 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이제 더 타임즈의 천면의 기사 중에 중요한 타이틀이었는데, 사토시가 첫 블럭에다가 이걸 담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누가 이 구제금융을 해도 좋다고, 즉 개인들의 자산이 사실상 평가절하되는 것을 우리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동의를 해주었는가? 그리고 실제로 국가는 그 정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요.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의 메시지는 명확하게 비트코인이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논문의 제목, 비트코인의 논문의 중요한 주제는 이겁니다. 이중지불이 방지된 P2P 전자현금 시스템이죠. 사실은 이중지불이 방지된이라고 하는 표현은 논문의 내용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요. 이 내용을 주제를 풀어서 보면 P2P, 중앙화된 신뢰기관이 없이 이중지불이 방지된,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전자현금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전자장부 기반의 전자화폐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이었고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동작하려면 뭐를 IT 시스템 관점에서 만들어야 하느냐를 보면 중앙화된 신뢰기관이 없이도 신뢰할 수 있는 전자장부라고 하는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위에서 바로 이제 전자화폐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이 비트코인이 자기가 주장한 바를 입증하게 되는 것인데요. 회계 시스템처럼 복잡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시스템이 국가의 강제력 없이도 작동할 수 있다. 즉 회계적 불확실성이 전혀 없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체제 전복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입증된다면 회계 시스템과 관련돼서는 국가의 역할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어떤 문제를 풀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2부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체제적 문제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 체제 내의 관점에서 어떤 특정한 포지션에서 문제 설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어떤 문제를 설정하고 무엇에 대한 답을 했는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디자인돼 갖고 작동되면서 이 문제를 풀었는가를 가지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